매일 밤 악몽을 꾸며 잠에서 깨던 김 회장은 어느 날 며느리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에서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한 직원을 폭행하는 며느리를 말리던 순간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말도 안 돼. 절대 용서할 수 없어. 13년간 숨겨져 온 끔찍한 진실, 가장 가까운 사람의 배신, 그리고 상상도 못한 복수가 시작됩니다. 과연 무엇이 김 회장을 이토록 분노하게 만들었을까요? 이들의 숨겨진 비밀은 무엇일까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호입니다. 나이는 60대이고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날은 며느리 윤지가 운영하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처음 방문하는 날이었어요. 제가 자금을 지원해서 차려준 가게인데 3개월 전에 오픈했거든요. 그동안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이제야 시간을 낼 수 있었습니다. 며칠 전 윤지에게 전화했을 때 목소리가 무척 기뻐 보였어요. 아버님, 요즘 손님들이 정말 많이 와요. 한번 직접 와서 보세요. 며느리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습니다. 점심시간에 맞춰 레스토랑에 도착했어요. 손님들도 제법 많이 와 있었고 인테리어도 깔끔하게 잘 해놨어요. 투자한 보람이 있어 보였습니다. 윤지가 반갑게 맞아주더니 특별 메뉴를 준비했다며 자랑스러워했어요. 매장 운영도 잘하고 있고 직원들 교육도 잘 된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켜보다 보니 윤지가 한 직원에게만 유독 차갑게 대하는 게 눈에 띄었어요. 다른 직원들에게는 웃으면서 말하는데 그 직원에게는 매우 사나운 말투였죠. 저는 명찰의 김서연이라는 이름을 재빠르게 확인했습니다. 평소 윤지의 모습과 달라 살짝 놀랐거든요. 왠지 윤지의 그런 태도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때 윤지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급한 통화인 것 같았는데 밖으로 나가면서 표정이 심각해지더군요. 뭔가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있나 보다 싶었습니다. 10분쯤 지나서 윤지가 들어왔는데 얼굴이 좋지 않았어요. 무슨 일이야? 아, 그냥 거래처 문제예요. 그러더니 매장을 돌아다니면서 계속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평소와 다른 윤지의 모습이 신경 쓰였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직원이 음식을 서빙하다가 윤지와 정면으로 부딪혔어요. 그래서 스테이크 소스가 윤지의 흰색 드레스에 튀었습니다. 직원은 황급히 사과했어요. 어머,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정말 미안해하는 모습이었는데 윤지의 반응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갑자기 폭발하듯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 거예요. 뭐야? 이게 얼마짜리인 줄이나 알아? 이 드레스가 300만 원짜리야. 평소 제 앞에서는 항상 조신했던 윤지의 또 다른 모습이었죠. 정말 죄송해요. 제가 세탁비라도. 세탁비? 세탁비로 되겠냐? 주변 손님들이 모두 쳐다보기 시작했는데도 이성을 잃은 듯한 윤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들 민준이가 말려도 소용없었어요. 여보, 진정해. 사람들이 다 보잖아. 저는 일어나 그곳으로 걸어갔습니다. 직원의 명찰을 보니 김서연이었습니다. 서연은 당황한 표정으로 계속해서 사과를 했지만 윤지는 더욱 흥분했습니다. 제가 말리려던 그 순간, 찰싹. 그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윤지가 서연이의 뺨을 세게 때린 것입니다. 너무 세게 맞아서 서연이가 비틀거리며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윤지야, 뭐 하는 거야? 손님들도 계시는데. 급히 달려가 윤지를 제지했어요. 저를 본 윤지가 당황하며 이제야 정신을 차린 듯 했어요. 저는 바닥에 앉아있는 서연이를 일으켜 세우는데 집중했습니다. 괜찮아요? 부축해 일으켜주는 과정에서 서연의 손목에 동전만한 화상 자국을 보았습니다. 하얀 흉터였는데 그때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저 안쓰러운 마음에 서연이가 괜찮은지만 확인했죠. 서연이는 제게 감사 인사를 하며 눈물을 급히 닦았습니다. 맞은 뺨은 붉게 물들었고 눈에서는 눈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그 모습이 안쓰럽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윤지는 그냥 아르바이트생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저는 계속 서연이를 바라봤어요. 그날 레스토랑을 나오면서도 계속 서연이 생각이 났습니다. 낯이 익는데 도대체 어디서 봤을까?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저는 계속 그 서연이라는 직원이 생각났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특히 그 아이의 얼굴이 꽤나 낯익은 느낌이었어요. 잠이 안 와서 계속 거실을 서성이다가 문득 책장 위에 있는 가족 앨범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내가 죽은 이후 오랫동안 꺼내보지 않았던 앨범이었죠. 왠지 모르게 보고 싶어져서 앨범을 꺼내 소파에 앉았어요.
첫 페이지를 넘기자 젊은 시절 아내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20대 초반의 아내였는데 그 순간 깜짝 놀랐어요. 오늘 본 그 서연이라는 직원과 젊은 시절 아내의 모습이 너무나 닮아 있었던 거예요. 그제야 왜 낯익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랑 닮아서 낯이 익었던 거구나. 앨범을 계속 넘기다가 멈춰 서게 되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바로 13년 전 사진이었어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었죠. 아내와 아들 민준이 그리고 우리 가족의 막내딸 미소가 웃고 있었어요. 그 순간 13년 동안 애써 잊으려 했던 고통스러운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우리 미소. 왜 이걸 꺼내봤을까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애써 기억 속에서 지우려 했던 얼굴. 사진을 자세히 보다가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진 속 미소의 손목에도 화상 자국이 보였던 거예요. 12살 때 실수로 뜨거운 물에 데어서 생긴 흉터였죠. 그리고 오늘 본 서연이의 손목에도 비슷한 위치에 화상 자국이 있었어요. 설마 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딸은 미소인데 그 아이는 서연이니까요. 그날 밤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잊고 있던 13년 전 그날들이 다시 생각났습니다. 민준이는 20살이었고 미소는 12살이었어요. 민준이는 정말 착한 아들이었어요. 미소가 태어났을 때도 동생을 잘 돌봐줬거든요. 아빠, 미소 정말 예쁘네요. 제가 잘 돌봐줄게요. 어린 민준이가 갓난아기였던 미소를 보며 했던 말이 기억나요. 하지만 미소가 자라면서 약간의 변화가 있었어요. 가족들의 관심이 모두 미소에게 쏠리다 보니 민준이가 가끔 서운해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미소는 평소와 다름없이 친구들을 만나러 나갔고 그 후로 집에 돌아오지 못했죠. 민준이는 그 누구보다 하나뿐인 동생 미소를 찾기 위해 애썼어요. 밤낮 없이 동네를 뒤지고 친구들과 함께 전단지를 붙이며 다녔습니다. 아빠, 미소 꼭 찾을 거예요. 제가 더 열심히 찾아볼게요. 눈물을 흘리며 다짐하는 민준이를 보며 저는 정말 기특했어요. 그날부터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미소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내는 점점 말라갔고 매일 밤 미소 이름을 부르며 울었습니다. 우리 아가 제발 살아만 있어주렴. 그 절규 소리가 지금도 귀에 생생해요. 결국 아내는 화병으로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민준이는 그 후 더욱 착실해졌어요. 회사 일도 열심히 도와주고 효자 노릇도 완벽했습니다. 저는 그런 민준이가 고마웠어요. 미소를 잃은 슬픔을 민준이가 달래줬거든요. 아빠, 제가 아빠를 더 잘 모셔드릴게요. 미소 목까지. 그런 민준이가 있어서 그나마 버틸 수 있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그 서연이라는 아이에 대한 생각을 떨칠 수 없었어요.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도 자꾸 그 손목 흉터와 아내를 닮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혹시라는 마음이 계속 커져갔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그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서연이를 자세히 관찰해봤어요. 정말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었는데 작은 실수라도 하면 윤지는 과도하게 반응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의 같은 실수는 넘어가면서도 서연이에게만은 호되게 야단쳤어요. 윤지야, 그 직원한테 왜 그리 심하게 대하니? 다른 직원들에게는 안 그러면서. 그냥 저 애가 싫어요. 저 웃는 얼굴, 눈빛 다 마음에 안 들어서 조만간 해고시키려고요. 서연이는 그런 구박 속에서도 묵묵히 일했어요. 돈이 급한 상황인 것 같았거든요. 윤지의 모진 말에도 참고 견디는 모습이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저는 비서를 불러서 은밀한 조사를 의뢰했어요. 최 비서, 개인적으로 부탁할 일이 있어. 서연이라는 아이에 대해서 출생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부모님은 어떤 사람인지 모든 걸 알아보라고. 최 비서는 의아해했지만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며칠 후 조사 결과를 가져왔는데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어릴 때 산에서 중상을 입은 채 발견됐고 신원불명으로 고아원에 맡겨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신원불명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산에서 발견 당시 큰 충격을 받아서 자신이 누구인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니었어요. 이 일은 절대 비밀이야.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돼. 알겠습니다, 회장님. 정말 우리 미소가 맞는 걸까? 그렇다면 13년간 어떻게 살았을까? 고아원에서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만약 정말 미소가 맞다면 누가 그 아이를 산에 버린 걸까요? 12살 아이가 혼자 그런 곳에 갈 리는 없잖아요. 분명 누군가 의도적으로
하지만 아직은 추측일 뿐이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래, DNA 검사를 해보자. 다음 날부터 저는 서연이에게 더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혹시 우리 딸이 맞다면 더 이상 고생시키지 말고 당장 데려오고 싶었으니까요.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조심스럽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진실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그 후 저는 직접 서연이를 만나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레스토랑에 가서 서연이가 퇴근하는 시간을 기다렸어요. 퇴근 시간이 되자 저는 조심스럽게 서연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연 씨, 회장님 안녕하세요. 혹시 시간 있으면 커피 한 잔 할까요? 일적으로 제안할 일이 있어서 저는 우리 회사에서 일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했어요. 레스토랑에서 성실하게 근무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희 부서에 딱 서연 씨 같은 분이 필요해요. 우리 회사에서 일해보지 않겠어요? 월급도 지금보다 훨씬 많이 드릴게요. 전 대학도 나오지 못했고 그만한 능력이 안 되는데요. 상관없습니다. 지금처럼 성실하게 맡은 일 열심히만 해주시면 돼요. 일은 차차 배우면 되고요. 서연이는 잠깐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카페에 앉아서 저는 조심스럽게 개인적인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고향은 어디인가요? 몰라요. 제가 어릴 적 일은 전혀 기억 못해요. 서연이가 담담하게 답하더군요. 교통사고로 크게 다쳐서 머리를 심하게 부딪혔고 그 이전 기억은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제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정말 우리 미소가 맞는 것 같았거든요. 서연이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슬픔이 섞여 있었지만 이제 익숙해졌다며 씩씩하게 웃으려고 했어요. 고아원에서 나와서는 계속 아르바이트하면서 살고 있어요. 어떤 일들을 했어요?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카페. 안 해본 일이 없을걸요? 지금도 레스토랑 말고 새벽에 우유 배달도 해요.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 미소가 정말 이 아이라면 13년간 이렇게 고생했다는 거잖아요. 혼자 사는지 물어보니 반지하 작은 월세방에 혼자 살고 있다고 했어요. 대화를 나누다 보니 그 순수한 눈빛, 고마워하는 모습이 어린 시절 미소와 똑같았어요. 특히 눈빛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며칠 후 저는 최비서를 통해 DNA 검사를 준비했습니다. 서연이를 우리 회사로 불러서 면접이라는 핑계로 차를 대접하며 자연스럽게 컵을 회수했어요. 침 샘플을 얻기 위해서였죠. 제 머리카락과 함께 검사기관에 보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 그 일주일이 정말 길었어요. 사실 전 이미 제 딸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드디어 결과가 나왔는데 충격적이게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나왔어요. 이상하네. 분명히. 저는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뭔가 잘못된 것 같았어요. DNA 검사 결과에 크게 실망했지만 그래도 서연이가 자꾸 마음에 걸렸어요. 친딸은 아니지만 고아로 혼자 꿋꿋하게 사는 모습이 안쓰러웠거든요. 우리 미소가 살아있다면 딱 저 또래일 텐데. 서연이를 정식으로 회사에 채용했고 회사 복지라고 하면서 좋은 곳으로 이사할 수 있게 도와줬어요. 그 아이가 더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이와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다가 우연히 생일에 대해 물어보게 됐어요. 서연 씨, 생일은 언제예요? 사실 정확한 나이 생일은 몰라요. 서연이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산에서 발견된 날짜를 제가 다시 태어난 날이라고 생각해서 그날을 생일로 정했어요. 그게 언제인가요? 3월 17일이에요.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미소가 사라진 날은 3월 15일이었거든요. 정확히 이틀 후였어요.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니었어요. 산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되기까지 이틀이 걸렸다는 뜻이잖아요. 저는 친딸임을 확신했어요. 이번에는 최비서가 아닌 제가 직접 서연이의 DNA 검사를 실행했습니다. 다른 기관에서 말이에요.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는데 99.9% 일치합니다. 부녀 관계가 확실합니다. 저는 손이 떨렸어요. 역시 우리 미소가 맞았어요. 그렇다면 첫 번째 검사는 왜 다르게 나온 걸까요? 우선 최비서부터 불러서 다그쳤습니다. 솔직하게 말해봐. 다 알고 묻는 거니까. 첫 번째 DNA 검사 결과 왜 조작했어? 일부러 다 알고 있는 듯 떠봤습니다. 최비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나 바보 아니야. 다른 기관에서 재검사했는데 99.9% 일치한다고 나왔어. 마지막 기회를 주겠어. 이제라도 사실대로 모든 걸 말한다면 자네 가족들과 외국 나가서 먹고 살 정도의 지원을 해줄 테니 조용히 이곳을 떠나. 그러나 끝까지 날 속이려 한다면 죗값을 톡톡히 치러야 할 거야.
그때 최 비서가 무릎 꿇고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회장님, 죄송합니다. 민준 도련님이 그냥 검사 결과만 바꿔달라고. 언제부터야? 이미 수년 전부터 도련님에게 회장님의 모든 정보를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대체 왜 민준이가 그런 짓을 했을까? 이해가 안 되었지만 크게 실망한 저는 민준이를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제 심경의 변화를 눈치챘는지 민준이는 술과 여자에 빠져 살면서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 날이 많았습니다. 회사 업무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방탕한 생활만 이어갔어요. 결국 저는 딸임이 밝혀진 서연이를 회사 일 차근히 가르치며 경영진에 투입할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민준이는 경영진에서 손 떼게 했습니다. 민준아, 당분간 회사 일에서 손을 떼고 내 자신을 돌아봐라. 아빠, 왜 갑자기? 네가 한 짓을 다 알고 있다. 더 이상은 용납할 수 없어. 민준이 일로 머리가 너무 아팠습니다. 알 수 없는 민준이의 행동들. 그리고 13년 전 대체 누가 미소에게 그런 나쁜 짓을 한 건지. 며칠 뒤 미소에게 모든 걸 말했어요. 처음에는 충격받았지만 점차 받아들이더군요. 정말 제가 회장님의 딸이에요? 그래, 우리 미소야. 아빠가 너무 늦었지? 미안하다 내 딸. 미소가 눈물을 흘리며 저를 안았어요. 그 순간 13년간의 그리움이 한 번에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13년간 비어있던 미소의 방을 다시 정리해주니 감격해하더군요. 아빠, 제 방이 그대로 있었어요? 당연하지. 아빠는 네가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거든. 벽에 걸린 어린 시절 사진들을 보며 미소가 신기해했어요.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사진 속 자신을 보며 조금씩 감정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미소를 데리고 아내의 산소에 갔습니다. 미소야, 엄마한테 인사드리자. 산소 앞에 서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13년간 기다렸던 이 순간이었습니다. 여보, 미소 데려왔어. 우리 딸 찾았어. 저는 무덤 앞에서 울었어요. 미소도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저 미소예요. 기억은 없지만 아빠가 엄마 이야기 많이 해주셨어요. 그날 저희는 산소 앞에서 한참을 있었어요.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된 것 같았습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 윤지가 집이 아닌 밖에서 드릴 말씀이 있다고 연락했습니다. 아버님, 혹시 시간 되시면 따로 만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카페에서 만난 윤지는 평소와 다른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저에게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미소 아가씨의 13년 전 진실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증거도 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무슨 소리야? 이 증거를 드리는 대신 서울에 제가 살 아파트 한 채와 현금, 그리고 레스토랑 계속 운영할 수 있게 해주세요. 윤지의 눈빛이 차가웠어요. 계산적인 거래를 제안하는 모습이었죠. 정말 증거가 있다는 거야? 네, 확실한 증거요. 저는 잠시 고민했지만 진실을 알고 싶었어요. 알겠다. 약속하마. 윤지가 약속을 받자마자 바로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녹음된 내용을 들려줬습니다. 첫 번째 음성은 민준이가 술에 잔뜩 취한 목소리였어요. 내가 미소를 갖다 버렸지. 근데 미소가 어떻게 살아 돌아온 거지? 젠장. 그 다음 음성은 윤지가 민준이를 떠보는 목소리였습니다. 당신 조용히 해. 입 조심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러자 민준이가 자신이 한 13년 전 일들을 다 실토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내가 미소를 데리고 나가서 친구들한테 돈 줘서 일부러 차 사고 나게 했어. 그리고 산 깊은 곳에 버렸지. 죽었을 줄 알았는데. 왜 그런 짓을 했어? 미소가 있으면 모든 관심이 그 애한테 가잖아. 나는 입양아인데. 진짜 딸이 있으면 언젠가 버려질 것 같았어. 저는 녹음을 들으며 온몸이 떨렸어요. 13년간 궁금했던 모든 진실이 그 파일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이야? 그런데 넌 왜 이걸 녹음했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소 아가씨가 돌아오고 나서 아버님이 민준 씨를 멀리 하시는 걸 봤어요. 더 이상 민준 씨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걸 알았죠. 윤지의 표정이 차가워졌어요. 그래서 민준 씨와 함께 몰락하기보다는 제 살 길을 찾은 거예요. 너도 민준이가 입양하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야? 그럼요. 결혼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민준 씨가 말해줬거든요. 하지만 어차피 민준 씨가 회사를 물려받을 거라 별 문제는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미소 아가씨가 돌아왔고 지금은 모든 게 달라졌잖아요. 그리고 어쩐지 전 레스토랑에서 처음 미소 아가씨를 봤을 때부터 본능적으로 거부감이 들더라고요. 그냥 이유 없이 싫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참 신기한 일이죠? 저는 윤지의 계산적인 모습에 소름이 돋았어요. 남편마저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냉혹한 여자였던 거예요. 그래, 이 녹음 파일 나에게 줄 수 있어? 네, 약속하신 거 지켜주시면요. 그렇게 저는 윤지로부터 결정적인 증거를 얻게 됐어요. 하지만 동시에 며느리마저 이렇게 악독한 사람이었다는 걸 알게 되어 더욱 충격이었습니다. 윤지로부터 결정적인 증거를 얻은 후 저는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으니 민준이를 직접 대면해서 최종 결단을 내야 할 때였습니다. 혹시라도 또 미소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으니까요. 거실에 민준이를 불러앉혔어요. 민준아, 앉아라. 아빠, 갑자기 왜 이렇게 심각하게? 민준이가 불안해하며 물어봤어요. 13년 전 미소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실대로 말해봐. 무슨 말씀이세요? 민준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저는 정말 몰라요. 미소는 그날 친구들과 놀러 갔다가 아직도 거짓말할 거야?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가 한 짓을 다 알고 있다고 했잖아. 아빠, 정말 저는 몰라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녹음기를 틀었어요. 민준이 자신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민준이가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모습이 처참했습니다. 녹음이 계속 나오자 민준이가 자포자기하듯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그만해주세요, 제발. 이제 인정하는 거야? 민준이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난 불안했다고요. 부모님이 절 언제 다시 고아원으로 보낼지 몰라서요. 미소만 없어지면 다시 예전처럼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너 언제부터 알고 있었던 거니? 어릴 때 친척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거 듣고 제가 고아원에서 입양된 사실을 알았어요. 민준이가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어요. 그때부터 계속 불안했어요. 언제 다시 버려질지. 미소가 태어나고 나서는 더욱 심해졌어요. 모든 관심이 미소에게만 갔거든요. 그래서 미소를 죽이려 했다는 거야? 죽이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냥 없어지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산에 버리면 누군가 찾아서 키워줄 거라고. 사실 저도 괴로웠어요. 매일 악몽을 꿨어요. 민준이가 바닥에 엎드려 빌었어요. 미소가 살아있다는 걸 알았을 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죄책감에 더 괴로워 술없이 살 수 없었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당장 가서 경찰서에 자수해. 이게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야. 아빠 제발. 이미 다 지난 일이고 미소도 돌아왔잖아요. 난 이제 내 아빠가 아니야. 13년간 나를 속였어. 그렇게 민준이는 집에서 쫓겨났어요. 김 회장은 결국 13년 만에 딸을 되찾았습니다. 입양하였던 민준이의 질투와 불안감이 빚어낸 끔찍한 범죄, 그리고 13년간 이어진 거짓말들이 모두 밝혀졌죠. 민준이는 어린 시절부터 자신이 입양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 불안감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 두려움이 돌이킬 수 없는 범죄로 이어진 것이죠. 며느리 윤지는 더욱 냉혹했습니다. 남편이 입양아라는 것도 미소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알고 있었으면서 자신의 이익만을 계산했어요. 결국 남편마저 배신하며 자신만의 안위를 챙긴 악독한 여자였습니다. 서연이는 이제 미소로서 아버지의 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13년간의 고생은 헛되지 않았어요. 그 시간이 오히려 미소를 더욱 강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었거든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질투와 욕심, 그리고 이기심은 결국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파멸로 이끈다는 것을요. 민준이는 입양아라는 불안감을 극복하지 못하고 동생을 해치는 끔찍한 선택을 했고, 윤지는 남편과 가족을 배신하며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은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희망의 메시지도 전해줍니다. 김 회장의 13년간 변하지 않은 딸에 대한 사랑이 결국 미소를 되찾을 수 있게 했죠.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하면 좋은 결과가, 나쁜 일을 하면 나쁜 결과가 따른다는 뜻이죠.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가족의 소중함과 진실한 사랑의 힘을 다시 한번 느끼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